저는 이번 회복기 재활 심포지엄의 사회와 진행을 맡게 된 IM 재활병원 운영지원부장 문은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회복기 재활 의료에 관한 많은 인상 경험과 학문적 식견이 높은 국내외 연자들을 온 오프라인으로 모시고 회복기 재활 국제 심포지엄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재활 의료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IM 재활병원에서 주최하고 주식회사 재활뉴스에서 주관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회복기 재활 국제 심포지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신 보건복지부, 대한재활의학회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서 본 행사인 발제 진행과 토론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복기 재활 의료 체계의 국제 비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순에 따라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방에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하신 우봉식 병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IM 재활병원 병원장 우봉식입니다. IM 재활병원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서 회복기 재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 아주 추운 20도, 영하 20도의 그런 추운 날씨를 지나왔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조금 있으면 나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 우리는 COVID-19 코로나로 인하여서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서 코로나로부터서 또 회복되는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시기에 재활에 있어서도 회복을 꿈꾸는 치료, 회복기 재활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3월 1일부터 회복기 재활 의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회복기 재활 의료 제도는 금년 1월에 들어서 전국에 45개 재활 의료기관이 지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회복기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각국의 또 석학들 그리고 국내외의 또 다양한 관계자들을 함께 모시고 이런 복되고 귀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나라의 회복기 재활이 또 새로운 방향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박창일 전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님, 전 세계재활학회 회장님, 그리고 영국의 앨리슨 그레이엄, 그리고 일본의 프리츠크 콘도, 그리고 한국의 신용일 교수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모쪼록 모든 분들의 관심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회복기자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민석 국회의원님의 축사 영상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모두가 어려웠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어려웠는데 이번 달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됩니다. 희망을 가져봅니다. 함께 극복해 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이 회복기 재활 국제 심포지움은 회복기 재활 의료 체계의 국제 비교라는 주제로 IM 재활병원 개원 10주년 기념도 겸해서 열리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수도권의 대학병원들도 이런 국제 심포지움은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청주에 있는 조금 말씀드리긴 외람되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이렇게 국내외의 세계적 척학들을 초청해서 개최한다고 하니까 한편 놀랍기도 하고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 또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회복기 재활에 대한 남다른 사명감을 가져오신 것이 그 큰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입니다. 회복기 재활은 급성기 치료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환자가 기능을 회복하고 빨리 사회를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료 체계입니다. 그동안 재활 난민이라는 사회적 문제도 이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아서 생겼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심포지움이 우리나라 회복기 재활 의료 체계의 현황을 글로벌한 척도에 비추어서 이해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좋은 내용을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좋은 내용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성공적 심포지움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해주신 김민석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청중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참석한 내빈분과 줌을 통하여 기념사진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우리 임직원 여러분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IM 재활병원이 주최하고 주식회사 재활뉴스가 주관하는 회복기 재활 국제 심포지엄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장을 맡아주실 박창일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창일 회장님은 연세대 의대 졸업, 연세대 의학박사, 연세의료원 의무부총장, 건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세계재활의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창일 자장님께 박창일 자장님의 진행으로 회복기 재활 국제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i everybody. I'm very happy to chair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지금부터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통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회복기 재활병원의 현황에 대해서 국제학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제가 좌장을 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영국에서 닥터 앨리슨 그라함이 이제 참석해 주셨고 또 일본의 콘도 구니치쿠 원장님이 참석해 주셨고 또 우봉식 원장님, 신영열 교수님이 오늘 또 발표를 해 주시는데 세 나라의 현황을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회복기 재활병원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년뿐이 안 됐는데 그동안 재활의학이 많이 발전해 왔지만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재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분들을 다 수용할 재활병원이 부족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재활병원이 생기고 또 이런 국제 심포지움이 열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연자로 영국의 닥터 앨리슨 그라함을 소개합니다. 닥터 앨리슨은 글래스고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후 35년 동안 척수쇠화를 전문으로 진료하셨으며 영국 맨더빌 병원에서 수석 임상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또한 현재 앨리슨 박사님께서는 척수 손상 환자 중에서도 특별히 아동 환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진료를 지속하고 계십니다. 닥터 앨리슨께서는 오늘 영국의 척수 손상 환자에 대한 평생의료라는 주제로 영국의 환자 전달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척수 손상 환자에 대한 재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닥터 앨리슨의 강연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Dr. Ellison. Hello, my name is Dr. Alison Graham and I'm lead clinician at the National Spinal Injury Centre at Stoke Mandeville Hospital in England, in the United Kingdom. What I would like to talk about is spinal cord injury, the lifelong care as it occurs in the United Kingdom. We have been providing spinal cord injury services since actually 1944, and in fact today of recording is our 78th birthday. Services began in the 1940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Initially the inpatient unit was set up, and this picture shows the actual hospital of that time. What our founder Sotheby Gutman found was that it wasn't enough just to look after people in the inpatient stay. In order to have people living in the community and actually living after spinal cord injury, he needed to look at how people were going to be looked after once they left the inpatient facility. So work was commenced to improve both the quality and the quantity of life after the initial inpatient promises and chances that his care provided. Within the United Kingdom, which consists of 4 home nations, there are 12 centres across the islands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However, only 8 of these units are in England, and the funding for the 4 different countries is completely different. Our service is to extend from day 1 of the injury or insult to the cord, and it expands throughout the lifespan. And so it is sort of quickly known as the cradle to the grave service. The service is free at the point of care. It's funded entirely by our National Health Service, which of course is not completely free, but it is provided by income tax and other forms of taxation. The care pathway within the United Kingdom, within the health service, exists for the pre-hospital care, which is delivered by the ambulance service, of which we don't have any direct input to. Over the past maybe 15 years, there has been an awful lot of work where the person with a major trauma is taken to a major trauma centre rather than to a smaller hospital. This has been shown to improve outcomes and particularly reduce mortality after major injury. And so a lot of people who sustain a spinal cord injury for whatever traumatic reason will be admitted to a major trauma centre that we link in with. Once a person usually has had stabilisation and fixation,
They will then be transferred to their local spinal cord injury centre. And it's at that point the lifelong care will begin. Our service does cover patients with traumatic and non-traumatic injury or insult to the cord. What we really want to talk about at the present is what happens after discharge. During inpatient care, we have multidisciplinary input, and what we're looking to do is to continue that at the appropriate time after discharge throughout that person's lifetime. We use the domains of rehabilitation to ensure that comprehensive follow-up is followed out of hospital and into the community, wherever that person chooses or is placed after hospital discharge. What we're looking to do is to promote the optimal outcomes that we feel we've established during their admission, but recognising that a lot of recovery and improvement occurs out in the community. We want to reduce mortality and morbidity and thereby improve the quality and quantity of life after spinal cord injury. When we actually thought, what are the principles? We know what we've got to do, but what do we aspire to do well? And as part of a high quality service, what we wanted to look at are the principles of the service, which is covered by the acronym STEEP. We're looking at safety, providing the best service for patient safety. It's got to be timely. There's no point seeing somebody long after a complication has occurred. It's got to be efficient to make best use of our resources. It's got to be equitable. We see people from all over the country. We see people who have been injured or have had a non-traumatic, and we have people with mental health problems, learning disability, and all ages, and they're all equally entitled to access our service. And we've got to be effective. We've got to know that what we do is best practice. It's going to make a change to the person's life. And it's patient-centred. It's got to be based on what the patient needs. And that very much goes back to what the principles of Sir Ludwig Guttmann were. It wasn't a case of saying, we've got surgery, you can have the surgery. It was a case of saying, what does this person need to do well and to live well? And adapt the service and bring in the people around the patient to develop the service. On discharge, we tend to see the person usually around their 6-week post-discharge. Traditionally, this would have been done in person. During the COVID pandemic, a lot of this has been done through telehealth. We then would be reviewing the person initially at 6 months, and then we try to attempt an annual review for life. We do have direct access to the unit for specific problems, and we've built up an outpatient department, a telephone and video consultation service that people can access us quickly. They don't have to go through their general practitioner, but we do tend to work in liaison with the general practitioner. The general practitioner, again, is provided by the health service. They are working in the local towns and villages.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day-to-day care, along with the teams that work with them. However, it's been noted that a general practitioner, despite being trained in many aspects of delivering medicine, is only likely to ever have one person with spinal cord injury in their professional lifetime. So there's no way that they're going to be able to respond to the nuances of spinal cord care. So who performs the review? Initially, when Sir Ludwig Guttmann started, it was almost entirely medical staff. But one of the things that he was involved with was growing the team round about him. And it's something that we have continued to do. Over the years, we have added a physician associate who work with the medical team to review the medical aspects. However, we're also looking at reviewing what the person needs. So often it's physiotherapy, occupational therapy, nursing, psychology. We also have dietetics within the department. And it's essentially to look at it based on what the physiology has altered that we then have to provide the particular medical care and services for. Some patients may only ever see the medical staff when they return. Other people may spend an awful lot more time
with the nursing staff or with the physiotherapists. So though we have an open access, it is triage to see who does the person need, and then the ongoing review occurs after that. I should say at the present time, we have not got psychology involved. It's in a plan to increase going forward. So what are our basics? Essentially, the annual review will cover bladder, bowel, skin care, pain, mobility, equipment, comorbidity and medication. And obviously how much is spent on these particular areas very much depends on the presenting problems. We've done a lot of work to try and standardise both the question taking using healthcare questionnaires and recording what information is required. Traditionally, a lot of this was done by the doctor. What we're now looking at is having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do the screening tools, and then only if there's a particular problem in any of these groups would they be referred either to the medical staff or to the specialist nursing or therapy staff for the individual needs following the triage form. As part of this, we will look at annual review, particularly of ultrasounds. We will look at MRI, particularly if there's been a change in neurological level. But as I said, this is our basic screening tool that we then base how we're going to follow up in the medical and other therapy input. Over the years, we have seen an expansion of the non-medical clinics. So we've really had to respond to what people actually need. We have a lot of patients who will be returning for bladder management. Often we find that a lot of catheter care, if it's complex, cannot be managed in the community. And although we will teach people and their carers to perform catheterization or changes of suprapubics, etc., the ones which are complicated or very difficult to do will return to the centre. Bowel care is something which constantly seems to change as a person ages, and that's something that we will tend to bring people back. The specialist bowel clinic will either cover day-to-day problems with managing incontinence, or it will be a referral on to gastrointestinal surgeons if surgery is required. For skin care, we will continue to teach people the best way of looking after the skin, but one of the things that we've been looking at is the advancement of skin practice beyond pressure ulcers and looking at both vascular, venous and arterial changes, which we are seeing particularly in patients as they age and those with comorbidities such as diabetes. Now, the new clinic that we have opened recently is our preoperative assessment. We've been trying to reduce the amount of time people return to hospital for procedures and to ensure that we don't waste any clinic time or theatre time by ensuring people get the best fitness to be forwarded for surgery. This is in addition to the therapy clinics, which includes physiotherapy, orthotics and occupational therapy. We will be reviewing people's splints and equipment throughout their lifetime. We also have pressure mapping clinics for review of seating and posture. And we also have a weight management clinic run by our dietitian, and that's been very successful to try and compensate for the increase in obesity that we are seeing with patients as they age and the difficulty they have in accessing particularly weighing machinery out in the community. So while almost all the patients will be seen by the previous therapists and healthcare professionals during their lifespan, we also have specialist clinics that we run. These are often surgeons and other medical personnel who have roles in other parts of the hospital, but they are involved with us for the ongoing lifetime care. For the urological surgeons, often it will be insertion of suprapubics, or it may be stone removal, and also starting to look again at the specialist clinic for sacral anterior nerve root stimulators. We've been working a lot with the gastrointestinal surgeons. A lot of that has been because of patient request, but one of the things that they have wished to be involved
is after a lifetime of maybe trying to manage their bowel with a neuropathic bowel routine, they've got to the point where they've wanted a colostomy. And so we've been involved with that. Our plastic surgeons work alongside us for the patients that we cannot manage in the conservative complex wound clinic, or if there is particular problems with osteomyelitis, we may involve either plastics or orthopedics. So a lot of our plastic surgery is involving flaps and other repair of pressure ulcers. Over the past 10 years, we've seen an increase in the upper limb surgery that our plastic surgeons have specialised in. And so we're now seeing more surgeons who will only do plastic surgery for wounds, or they will concentrate on upper limbs. A lot of that will be people that we will continue to see as they are sort of followed up, and it may well be that they've not had the recovery that we've hoped, and so they will be forwarded for tendon transfers or nerve transfers at different points post-injury. Orthopedics are closely working with us, although we have Botox and spasticity clinics. We also find that there is still a need for surgical intervention for some patients. Unfortunately, those that develop osteomyelitis may often end up with the orthopedics. The other problems we have can be sometimes the initial surgery that was done to stabilize the fracture. There may be metal fatigue or whatever. We also have a very large paediatric practice, so scoliosis work is part of the orthopedic follow-up. As we have a very large practice, we have approximately 5,500 patients with spinal cord injury that we are responsible for their ongoing care, and a lot of those are females. We found it was easier for us to actually provide the gynecology and early pregnancy work along with the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mainly because it was very difficult for other places to establish enough clinical practice to actually make a difference and to be involved in the shared care for gynecology and pregnancy work. So it's something that we have done for a long time, and that can be from cervical smears to following a woman throughout the pregnancy. Because we're a large unit, one of the things that we have been able to do is to develop both our paediatric services and also our adolescent and young person clinic. One of the things that we had found very similar to other long-term conditions is that paediatric care, where the child is often brought by the parent or guardian, children will attend religiously and we have a very good turnout. Once the young person goes into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we have found that they don't tend to keep up with preventative care. So what we have done has been a two-pronged approach. We have set up a special clinic where they are still seen by the staff that have come from paediatric and adolescent services, but it is based in the adult department. And also as part of their ongoing rehabilitation and follow-up throughout childhood, we have instituted the Ready Steady Go programme, which was actually started by a paediatric practitioner in the University of Southampton. And it's a planned gradual follow-up, changing the responsibility for care from the adults and the professionals to the young person, so that by the time they actually leave paediatric services, they are ready to be followed up by adult services. It's something which we've not been able to follow up for a long period yet, but when we initially had an adolescent service and an adult, we found it very difficult to keep the young person in regular review, and unfortunately would then turn up at a much later date with problems and secondary complications that we wanted to lose. When we started planning for our future and how we were going to change, we had lots of ideas, and then the COVID pandemic really has hit over the past year for us and has significantly impacted on our service. One of the good points
of it is it really has pushed teleconsultation for follow-up review within the UK, probably forwarded it by about 10 years in 10 months, so that we are now able to see people over a far greater period and far greater distance throughout the COVID-19 pandemic, despite restrictions on lockdown and travelling. But the patient advantage is really the reduced travel, not having to significantly impact on getting up early, getting the carers, getting their bowel care. The reduction in travel and the cost of travel is significant. We are still able to see that most patients for most things, and we have a far quicker turnover through in clinic. The disadvantage really has been that it does feel artificial. There's no touch. You really do need the video aspect of it. It does not work with telephone follow-up. And we're finding difficulty with regarding screening for radiology in particular. And we've had to look at how we can actually follow up people not in our centre, but with radiology imaging closer to home, and also getting blood tests in order to fulfil our annual review for both radiology and blood tests, as well as physical examination. So I think there's good parts of it, but there's parts of it that really have altered our service, and we need to continue to review what particular problems we may not be picking up on. During this time, we've had an opportunity to look at how we want to do things differently. We've got a lot of patients with a very long service record, people who've been injured and been attending us for 1 year, to those who have been attending 40, 45, 50 years. We need to look at how we can take the service to where our patients are. And we identified that some of the patients who were not turning up for follow-up, it was because they were not in their own home, they had moved out of area, which wasn't a problem because we could refer to another spinal unit. But we needed to look at what was happening to patients who were admitted to nursing homes and also patients admitted to other hospitals. Again, because there's not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other places for looking after people with spinal cord injury. So what we've been working is what we call our wraparound service. We have our acute outreach, which sees people in the trauma centres. We have our inpatient care. We have the outpatient, but then we have this team that wraps everything around that to ensure that none of our patients are left out of the lifetime follow-up. A huge part of what we're able to do has got to be underpinned by providing education. And in particular, one of the large parts of spinal follow-up and outpatient care is all about lifelong learning. What you learn about your body when you're first injured is not going to last you a lifetime, particularly if you're young. So although we teach during the first admission, we felt it wasn't enough to continue over the lifespan. So therefore, we're working on our NSIC Online, which is a web-based education resource for patients and families to keep up to date with current practice, to ensure people keep in touch with the centre and make sure that they are able to keep on participating, very much leading straight on to the self-management. We want people to be in charge of their bodies. They're not often ill with it, they're living with a chronic condition. So it's incredibly important that they learn to be the specialist for their own body. And this is part of what we call supported self-management, which is part of our National Health Service long-term plan and commitment to make personalised care business as usual across the health service. And it's about identifying what people need to know in order to keep themselves well. We then work with the person to ensure that we build up their confidence to manage. It can be very practical, from things like managing to take a urine specimen if they think they've got an infection, to health coaching, peer support, and essentially changing those skills and knowledge as the person ages. How effective is our service? I think one of the sort of large
ways of working out has been the improvement in life expectancy and quality of life after injury, and how it is maintained not just by a one-stop service for the initial admission, but keeping people alive. We also have a thing called the Friends and Families test, where everybody who's admitted to our service is asked to give individual and quick, timely response to certain questions, which is sent out by our National Health Service. This allows us to check what we're doing well, where we've not been particularly user-friendly, and alter and adjust where we're going forward in the future. Our strengths for us is the size of department allows us to specialise, to provide the particular clinics that people can come. This allows our staff to develop and allows our patient to get up-to-date care. We also use the research department to shape development here. One of our weaknesses is that we do actually cover a large geographical distance. And so if somebody has a wound in particular, daily review, etc. is just not possible. Big opportunity recently has been telemedicine and how we can more effectively manage more people in a shorter time. The threats that we're finding, particularly with that, is fragmented care. Previously, the person would come and get everything done in the one day. We're now finding it much more difficult to see someone, have imaging, have blood tests. And hopefully once the pandemic for us settles, that will improve.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for allowing me to give a quick talk. Some of the photographs have shown our department. We've been lucky to have a garden endowed to us recently. Our outpatients are obviously not seeing much of this at the present time because they're attending mainly virtually. As I say, I would really like to thank people for inviting us, and I welcome any questions. Thank you. 그 영국의 그 척추 손상은 세계적으로 제일 역사가 오래된 그런 데이기 때문에 아주 포괄적으로 잘 정리된 이런 걸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질문은 이따 토론 시간에 다 같이 할 거죠. 예. 그래서 그때 토론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자는 일본의 콘도 구니츠쿠, 닥터 콘도 구니츠쿠인데 그분은 1988년 도카이 대학 의학부를 졸업해서 게요기즈쿠 대학병원 재활학과 과장, 가와사키 시립병원 재활학과 과장직에 계시다가 현재는 일본 재활병원 시설협회 부회장이자 도쿄 연안재활병원의 원장으로 계십니다. 또한 콘도 원장님은 일본 회복기 재활병 등 협회 이사도 맡으시며 일본의 회복기 재활 의료 제도에 관하여 식견이 매우 높으신 분입니다. 콘도 원장님께서는 오늘 일본 회복기 재활 의료 제도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콘도 원장님의 강연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IM 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院の皆様、そしてウー先生、会員10周年、大変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また、韓国におきまして、回復期リハビリテーションの制度が始まったとお聞きしております。本日このような機会をいただきまして本当に感謝します。今日の話がですね、共にこれから歩んでいくスタートの一歩となることを祈ってこれから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ます。日本においてこの回復期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棟がスタートしたのは2000年でした。で同時にですね、介護保険制度もスタートしまして、これによりですね、地域、そしてリハビリテーション医療がですね、整備されたと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さらには介護保険におきましては、リハビリテーション前置主義、まずはリハビリテーションをしっかりやった上で、地域での生活を維持していこう、向上していこうという考え方になったわけです。これを世界
で見てみますと、同じような問題が生じているわけです。ちょうど皆様の韓国におきましては、日本が起きた回帰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棟がスタートした時期よりもですね、若干高齢化率は少ないんですが、まさにこれからぐっと増えていくという、ベストタイミングでスタートを切ることができたわけです。さらに、私どもが今経験している高齢化率については、韓国の方々は2035年には経験する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し、皆さんご存知のようにですね、2050年より少し前は、日本より韓国の方が高齢化が進んでしまうという大きな問題を抱えているわけです。で、この回帰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棟の登場によって、日本においてはですね、医療文化の機能の文化が進みました。急性期の急性期リハビリテーション、そして回帰リハビリテーションにおける回帰リハビリテーション医療、そしてもう一つ、退院後のですね、生活期リハビリテーション医療。急性期においては早期離床、早期リハ、肺葉症候群の予防、急性期、回帰においては ADL 向上、寝たきり防止、そして生活期においては生活活動の向上、肺葉症候群の予防、介護負担の軽減、在宅生活の継続、そして活動と参加を重要視したリハビリテーションという形になるわけです。で、急性期、回復期におきましては、医療保険で日本で行われていて、この慢性期、生活期においては現在、介護保険においてリハビリテーションが実施されております。この回復期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棟は、年々増えておりまして、2020年の10月の段階では全国で9万660床、2008病棟が稼働しております。で、これだけの病棟が稼働できた最大の要因は、療法士の増加にあります。日本におきまして、療法士は2001年と比べて約5.7 倍に増加しており、現在有資格者は30万人に達しております。でさらには、病院で働いている理学療師、作業療師、言語聴覚士も15万人を、もはや目前としているような状況となっております。一方、リハビリテーション科専門医の数ですけれども、韓国と比べてですね、日本でリハビリテーション科はあまり人気がないようで、現在、大体年に、100名に満たないですね、希望者が、このリハビリ科専門医を目指しているという状況ですので、残念ながら日本中に2500人ちょっとしかおりません。日本においてもう一つ、回復期を担う病棟として、新たに登場したのが地域包括ケア病棟というものになります。で、これは主にですね、回復期リハビリテーションではなくて、急性期のポストアキュート、さらにはですね、サブアキュート、そして、地域の在宅生活者のですね、身体機能維持向上を目指したものとして作られていて、現在ですね、約8万弱というベッド数になっています。いずれにしてもですね、日本の医療において急性期病床が多すぎたという問題からですね、この回復期に、対応する病棟を増加させているというのが日本の医療の現状となります。で、2001年と2029年のリハビリテーション医療資源の比較ですけれども、リハ科の専門医は 3.4 倍増えました。で、現在、回復リハビリテーション医療で働いている看護師、介護職は推定5万人です。で、先ほどしましたように、療法士は約6倍弱に増えまして、そしてリハ専門病棟が25倍に増えて、さらには介護圏のリハビリテーション事業所もですね、2倍弱ぐらいに増えてきたという、リハビリテーションが非常に充実してきたと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でそういった回復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棟ですけれども、入院ができる患者さんのですね、疾患は限定されてますが、その中でどのような疾患が増えてきたということですけれども、当初はですね、脳卒中が7割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徐々に整形化疾患が増えてきて、2016年からは整形化疾患の方が、脳卒中よりも脳疾患よりも多いという状況が続いております。これはおそらく高齢化に伴うものだと思います。ここに示しますように、回復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棟の平均入院年齢ですけれども、脳血管系はですね、2002年から2019年にかけて約 4.5 歳程度ですね、年齢が上昇したわけですが、整形化疾患は大幅に増えていって、8.3歳高齢化しています。
脳卒中は年齢が上がるにつれてさほど増える疾患ではありませんけれども、骨折はですね、高齢化に伴って増えていく疾患ということによって、この比率が上がってきたということがわかるわけです。で、そういった中で、回復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棟の診療報酬上の推移となりますけれども、まずですね、制度ができて、6年目にですね、その対象疾患を少し広げたと。でさらにはですね、疾患ごとに入院できる可能な日数を増やした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ここに示すのが、回復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棟の対象疾患になるわけです。脳卒中、それから神経疾患として多神経炎、脊髄炎、そして達成硬化症など。で、さらには頭部外傷、頸髄損傷、膝関節より上の骨折、で、外科手術、肺炎後の肺葉症候群などで、それぞれ入院化が決まっておりますが、脳血管系に関しては150から180、整形外系は90日、肺葉も90日とされております。で、さらには2006年にはですね、1日あたりできるリハビリテーションが1単位20分、6単位までが9単位まで増えました。で、実際にどのぐらいの点数かというと、20分あたりの、加算がなければですね、脳血管で245点、これ2450円、整形外疾患で1850円、で、肺葉症候群で1800円と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で、2012年になると、今度は重症者をどんどん取ることが求められました。で、重症者を多く取っている病棟は、回復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棟入院料1を取れますよってことなんですね。で、ここに示す看護必要度の B 項目を10点以上取っている患者さんを30%以上入院させないと、回復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棟入院料の1は取れないと。で、先ほどの高齢化も相まってですね、現在ですね、重度化、重症化が進んでおりまして、回復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棟からの急変死亡は 6.9% に達しております。2014年の回復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棟の、報酬のポイントはですね、体制強化加算というのが出ました。で、これは回復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棟に専従の医師を1名配置すること。で、さらには、3年以上の経験の、社会福祉を配置すること。これによって1人当たり1日200点2000円つくことになりました。この、報酬はですね、専従の医師が外来ができない、退院後のフォローができないという問題が出たので、2016年の改定で体制強化算2が出ました。2名の体制を整えれば外来ができるんですが、点数がですね、1日あたり120点と低いものに設定されたためにですね、普及していないというものが問題があります。2016年、もう一つ大きな出来事がありました。このフィム利得を基づくですね、ADL の改善、さらにはですね、入院間に基づく実績指数の導入です。回帰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棟の入院料、さらには1日あたりのリハビリ提供単位数の増加に伴って、回復医のですね、入院している患者さんの1日あたりの入院料は、右肩上がりで増加した結果が出たわけです。ただ、本当に、結果を生み出すリハビリテーションが提供されているかという問題から、この制度が入ってきました。これが実績指数の計算式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分母が、各患者の入院日数、そしてそれを算定上限日数で割ったもの、整形疾患だと90日、脳血管疾患だと150から180、それを相和したもの。分子が各患者の運動非無利得の相和。でこの、ですね、数値がですね、27を切るか切らないかというところでですね、診療報酬上の目安が出たわけです。で、すべての患者さんをここに入れる必要はなくて、一部の患者さんに関しては除外することが可能です。いわゆる重症の患者さん、そして軽度で、非無利得が得られないような患者さんという。でさらにはですね、高齢者、または、高次の機能障害を有する患者さんと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これが実際の計算式になりますが、いわゆる平均値ではありません。疾患のですね、特性、整形化の方が皮膚効率が高い、脳卒中の方が低いというような問題が出ない、ようなことも含めてですね、非常によくできた計算式で、どちらかというと中央値に近いような、数値になります。先ほど申し上げた27という数字が重要で、27を切るとですね、1日6単位以上のリハビリテーションを提供しても、それが算定化されずに包括化されてしまうと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
で、この実績指数を高めるためには、非無利得を上げることが一番重要なんですけれども、早期入院をすればですね、当然、非無利得そのものが、高くなりますので、早期入院を目指すということになったわけです。さらには、結果として2016年以降ですね、この3年間で、入院するまでの日数がですね、一定数短くなったという、ことが得られたわけです。にはですね、入院間の短縮も、当然この実績数には求められるわけですけれども、2016年以上ですね、脳血管疾患に関してはですね、5日程度短縮されたというデータになっております。一方、一番変化が出たのはこの非無利得です。2016年以降ですね、非無利得がですね、疾患によって差がありますけども、平均するとですね、6点前後ですね、上昇が認められたわけです。で、この、実績数が導入後ですね、翌年にはですね、回復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棟入院料1を算定する病院での平均値が 39.7、中央値が 38.7 という結果が得られています。で、これが2018年の改定で、入院料を6段階して、そして、入院料そのものに実績数を導入しようと。合わせて管理栄養士の配置も望ましいとされたわけです。で、2018年改定では、1を取るためには実績数が37以上、で3を取るためには30以上が必要というふうにされたわけです。ですので、制度が導入されてから回復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棟の入院料は、どんどん上がってきておりまして、今、1に関して言うと、最大で2285点、1日あたり22,850円というですね、報酬がつけられております。で、一方ですね、早期退院を目指すことによって、退院後のリハビリテーションを充実させる必要がありました。で、この2018年の回答においてはですね、回復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棟対等後3ヶ月間はですね、外来で1日ですね、6単位120分のリハビリテーションを提供することが可能となりました。で、残念ながらですね、回復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棟を対等後にですね、必要とされるリハビリテーションが実施されていないんではないかというようなですね、データが出てきたわけです。なおですね、今現在ですね、退院後のリハビリテーションは医療保険での外来リハビリテーションか、介護圏の通所リハビリテーション、訪問リハビリテーション、こういったもので退院後もですね、継続してリハビリテーションができる体制が整えられております。で、2020年の改定ですけれども、入院料1と3の実績指数がさらに増点されたと。で、さらには発症から入棟までの危険が廃止された。で、重症度評価に非無総得点が導入された。入院料1の要件に専任の管理栄養士が配置されたというものです。合わせて、1に関してはですね、管理栄養士のですね、専任化が必要とされました。さらにはですね、すべての病棟におきまして、リハビリテーション計画書に、ここに示すようなですね、栄養に関する項目をきちっと記載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ようになったわけです。で、現在はですね、回復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棟のですね、対象に関しては発症後期間は含まれなくなったわけです。合わせてですね、新しい、リハビリテーションに関するですね、加算ができました。運動量増加機器加算。で、これは実施計画書にですね、記載することによって月に1回1500円がもらえる。2回までです。で、この運動量増加機器っていうのはですね、ロボットやですね、FES を使うことによって、従来よりですね、患者のですね、運動量を増加させるものが、あるというものに関して、認められた点数になります。で、日本ではトヨタが歩行、専用のですね、ロボットを作っておりまして、これは藤田医科大学のデータなんですけれども、歩行上ロボット使用によってですね、皮務歩行改善効率と4週8週後の皮務歩行能力に優位な差を認めたという報告がなされております。で、それ以外に、回復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棟で報告されていない診療報酬としては、現在、接触嚥下支援加算。これはですね、多職種がチームをですね、組んでですね、VFVE を行いながら、患者さんのですね、食事形態等をですね、検討して嚥下機能を高めていくもの。それから排尿自律支援加算。これはバルーン等が入ってた患者さんに対してですね、やはりチームを組んで、適切な排尿プランを、排泄プランを立てていくものにしてつくもの。
さらには認知症ケア加算。これは看護師を中心としてですね、認知症の患者さんに対して適切対応するものに対してついている点数になります。現在の回復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棟の実績になりますが、2018年のデータでいうと、総病床数が8万強、病床利用率が 86.3%、平均入棟日数が 70.1%、自宅復帰率が 68.0%、在宅復帰率が 79.4% という数値です。でこれをですね、全国で当てはめると、新入院患者数が37万人、自宅復帰患者数が 25.1 万人、在宅復帰患者数が 29.4 万人と、当初の ADL をですね、治療する病棟として、結果を生んでいる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るわけです。ただですね、実績数に関しては非常に難しい問題が存在しています。ヒム利得が高まった最大の要因は入院時のヒムの点数がこれだけ大幅に下がったという問題です。で、転院までの日数が短くな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それだけでは説明できないようなですね、入院時のヒムの点数。で、これは採点そのものに問題がある可能性は否定できません。回復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棟の課題ですけれども、日本の回復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棟は、量的体制、いわゆるストラクチャーは病床数、スタッフ数、訓練時間が整えられました。さらには、結果アウトカムが必須となっています。しかし、真のアウトカムを生み出すには、質の向上、プロセスが必要です。そのためにも継続した教育と体制の強化が求められております。現在、日本の回復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棟協会はプロセスを求めております。そのためにもですね、第三者評価である病院機能評価の中に、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院を独立して存在しております。また、2019年10月からは、高度専門機能として、病院機能評価を認定された施設が、さらに質の高いリハビリテーション医療体制を整えるとして、認定されるものを、制度を作りました。手前味噌ではございますが、この高度専門機能第1号認定施設が、東京湾岸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院になり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共に回復リハビリテーション医療を担う仲間として、一緒にですね、質の向上を高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일본의 회복기 재활병원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회복기 재활병원의 모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토론 시간에 활발한 토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IM재활병원의 병원장이신 우봉식 원장님께서 대한재활병원 협회장을 역임하셨는데 한국의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에 큰 기여를 하신 바 있습니다. 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회복기 재활에 대한 각별한 사명감으로 오늘 회복기 재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까지 하시며 한국의 재활의료 발전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봉식 원장님께서는 한국의 회복기 재활제도 도입사 및 의미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봉식 원장님의 강연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M재활병원 우봉식 병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한국 회복기 재활의료제도의 도입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 퇴원 후에 재활치료를 위해서 이곳저곳 병원을 찾아서 헤매는 이른바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제1기 재활의료기관을 2020년 3월에 지정하였습니다. 맨 처음 2020년 3월에 제1기 1차 지정에서 26곳이 지정되었고 2021년 1월부터서 추가로 19곳이 지정되어서 총 45곳의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고령화로 인하여서 의료비의 증가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도에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0.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2018년 기준 78조인데 2050년에는 130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고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그 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사회학적인 변화를 따라서 재활의료 전달 체계가 오래전에 정비되었어야 마땅했는데 지난 1994년 의료법 개정 이후에 2005년 요양병원 일당정의 수가가 도입되고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시설 등이 생겨나면서 재활의료 전달 체계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회복기 재활을 준비하는 회복기 재활 치료가 없는 가운데 급성기 치료 이후에 만성기 또는 유지기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술 논문이라든지 심포지움 등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중증장애 환자들에 대한 집중재활치료 시설이 미비하고 반복적으로 입원과 재입원을 하고 또 그렇게 치료를 받지만은 재활의료에 대한 충족도는 많이 떨어지는 미충족 재활의료가 굉장히 자주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특별히 재활의료 전달 체계에 문제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였고 또 제공하는 의료기관 종별의 역할이 불분명하여서 급성기와 회복기와 만성기 간의 역할 분담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만성기 재활치료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이 이곳저곳 병원을 떠돌아다니는 소위 재활 난민 문제가 크게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재활의료는 각 시기마다의 치료의 목표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급성기에서는 수술 또는 치료와 병행해서 수술 직후 의학적 상태가 안정되는 그런 과정에서 합병증을 관리하고 신체 기능의 회복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급성기, 즉 회복기에 들어가게 되면 의학적 상태는 안정된 가운데 신체 기능의 회복을 집중적으로 꾀하기 위하여서 환자의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 집중 회복기 재활치료를 통해서 가정과 직장, 사회로 복귀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러한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의 장애가 남는 환자들은 요양병상 또는 재가 재활의료시설에서 여러 가지 유지기 재활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회복기 재활에 해당되는 아급성기 재활병원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급성기 치료 이후에 요양병상에서 장기간 입원하는 폐단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재활학과 전문의의 분포를 살펴보면 일본 재활의학회지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대부분 재활학과 전문의는 급성기와 또 회복기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재활학과 전문의 분포를 보면 2015년 11월 6일에 통계청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요양병원에 가장 많은 재활학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한 재활학과 전문의 50여 명을 중심으로 회복기 재활의료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6월 17일에 대한재활병원협회가 창립이 되었고 제가 초대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김용익 국회의원께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을 하게 됐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에 대한
접근성과 의료 접근성을 증진하는 그런 내용들의 법안 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협회를 창립한 후 1주년이 되던 때에 회복기 재활 의료 체계 도입이 시급함을 알리기 위하여서 한국과 일본의 재활의료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재활의료체계 한일국제 심포지움을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기 재활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제 심포지움이 있은 직후인 2016년 6월 19일 KBS 9시 뉴스에 쫓겨나는 재활 난민이라는 그런 주제로 보도가 되면서 전 사회적으로 재활 난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대한재활병원 협회는 협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우리보다 먼저 인구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회복기 재활 의료 제도를 살펴보고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회복기 재활 의료 제도는 과거의 급성기 위주의 병상 구성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점점 아급성기와 회복기 병상을 늘려가는 의료 개혁이 도입되고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일본의 회복기 재활 병상이 약 8만 병상에 해당되는데 점점 더 늘려서 2025년에는 약 26만 병상까지 회복기, 아급성기 각종 병상들을 확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병동 단위의 회복기 재활 의료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병원 단위의 의료기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의 재활병원을 종별을 신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양승조 국회의원께서 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 그 법안을 지지하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보이던 재활의학회가 법안 심사 과정에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권을 주자고 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듬해 1월 18일에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하는 법안조차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회복기 재활 의료 체계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우리나라의 회복기 재활 의료 전달 체계에 해당하는 재활 의료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제1기 재활 의료기관을 26곳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2017년 첫 시범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7곳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 2020년 3월 1일부터서 제1기 재활 의료기관 26곳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서 추가로 19곳이 지정이 되어서 총 45곳의 제1기 재활 의료기관이 회복기 재활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회복기 재활 기관에는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보장하고 또 조기의 일상 복귀와 지역사회의 연계, 재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재활 의료 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습니다. 재활 의료기관 제도는 3년간의 기간으로 유효하며 매 3년마다 재평가되고 또 신규 지정을 하게 됩니다. 45개 재활의료기관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를 하고 또 퇴원 후에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재활치료를 마친 후에 퇴원을 한 환자에 있어서는 향후 치료나 돌봄을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가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 전달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효과적인 사회 복귀와 기능 회복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의료기관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도 초기이다 보니까 보완하고 고쳐야 나가야 할 내용들이 상당수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먼저 재활의료기관 설립의 근거법이 장애인 건강권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으로 외과계 진료 과목을 재활의료기관에 개설했을 때 수술실을 구비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급성기, 회복기, 요양 이 세 가지 종별이 의료법에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 건강권법에 의해서 단지 회복기 수가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활의료기관들은 전부 급성기 병원으로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편적으로 급성기 병원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요건들을 적용해야만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과계 진료 과목 개설했을 때 수술실을 구비하는 문제입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서는 일체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과계 진료 과목을 개설했다고 해서 수술실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활의료기관에 종사하게 될 정형외과 또는 식경외과 전문의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급성기 의료기관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급성기 의료기관 인증 요건으로 감염 관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재활의료기관도 급성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감염 관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급성기 의료기관과 거의 동일한 그런 가까운 감염 관리 인증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감염 관리 수가는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역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필요 병상 수에 비해서 크게 부족한 병상 수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8만 병상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대략 2만 5천 병상 정도의 회복기 재활 병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만 병상이 채 되지 않는 적은 병상으로 재활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환자들이 여전히 아직도 재활난민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활의료기관의 인력 기준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전문의 기준, 간호사 기준 등이 특히 수도권 지역 이외의 지방 도시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요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회복기 재활 치료는 생활 공간 내에서 또 사회복귀를 위해서 재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건강보험 심사 기준에서 생활 공간 내의 재활 치료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 중에는 치료실 내에서는 치료를 아주 잘 하고 기능적으로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병실이나 생활 공간에 가서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모든 그 치료 또는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활 공간 내에서 치료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수가가 전혀 인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회복기 재활 치료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회복기 재활 치료의 대상 질환군도 많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골절이라든지 낙상 등으로 인하여서 근골격계 질환 또는 정형계 질환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활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정형계 질환은 극히 제한적으로 대퇴골절이라든지 대퇴고관절, 고관절 치환술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복기 재활 치료 대상 질환군은 인구 고령화, 특히 노인이 고령이 되면서 발생되는 질환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선정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재활 치료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단지 재활의료기관의 전달 체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회복기 치료 제도라는 것이 도입되는 그런 중간 단계, 급성기와 만성기 사이의 아급성기, 회복기의 그 단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회복기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의료 전달 체계가 과거에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전달 체계였다면 이제는 기능별로 상급기관, 기능특화 의료기관, 외래기관과 같이 기능 전달 체계로 갈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급성기와 회복기와 만성기, 기능특화 기관, 그리고 외래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이런 기능의 전달 체계로 우리나라의 의료 전달 체계가 바뀌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재활의료기관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의료 전달 체계가 재정립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M병원이 10주년을 맞이하여서 재활뉴스가 창간되었습니다. 병원과 재활뉴스를 통해서 회복기 재활과 또 재활 분야의 여러 정보들을 함께 제공해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봉식 원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오봉식 원장님은 회복기 재활병원 도입하는데 큰 역할을 하셔서 아마 산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용일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일 교수님은 양산 부산대병원 재활학과 주임교수로서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인지재활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신 교수님께서는 경남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센터장 및 대한재활학회 이사, 또한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재무이사직을 역임하고 계시고 뇌신경재활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신용일 교수님께서는 오늘 재활의료기관 제도 정착 및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신용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료기관 제도 정착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산의대 재활학교실 신용일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 뇌졸중 재활을
기본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뇌졸중 후 우리는 시기별로 각각 단계에 맞은 치료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뇌졸중이 발생하면 바로 기능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진 기능은 여러 가지 치료에 따라서 이와 같은 회복 곡선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급성기와 아급성기의 전문 재활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기능 회복은 이렇게 더디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파란 곡선과 같이 기능적 회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급성기와 아급성기의 전문 재활 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재활 의료 기관의 역할입니다. 이런 회복기 집중 재활의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뇌졸중 재활 코호트 10년 연구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초기에 재활의료 기관에서 시행하는 어떤 집중재활 서비스의 총 시간은 KMBI로 제공되고 있는 기능 회복과 순상관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Intensive Inpatient Rehabilitation 그룹과 컨트롤 그룹 사이에 퇴원 시 수정받을 기술을 통한 수정받을 기술의 변화를 본 그래프 비교해서 집중재활 치료를 받은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의미 있는 기능 회복을 이룸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재활 치료의 효과는 6개월 후에 후유장애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요. 집중재활 치료를 받은 군에서는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1급, 2급, 3급의 그런 환자의 구성 비율이 6개월 후에 의미 있게 감소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집중재활 치료를 받지 않는 군, 즉 경증 환자가 많은 군이겠죠. 이들에서는 중증 환자의 비율이 물론 감소가 있지만은 감소 정도가 작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회복의 정도는 단순히 기능적 독립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허혈성 뇌졸중 후 발병 후 6개월 후 기능적 상태가 장기적 생존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기능 회복이 잘 되어서 독립적 생활을 많이 하는 군은 의존성이 높은 군에 비해서 더 오래 생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랑킨 스코어에서도 0점 그룹과 5점 그룹 사이의 생존 그래프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어서 기능 회복은 생존율과의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 회복기 집중 재활에 따른 기능 회복이 대한 경제성 효과 분석도 이루어졌는데요. 뇌졸중 재활 코호트에서 본 것과 같이 중증장애 그룹에서의 QALY 값이 0.053, 경증장애 그룹에서는 0.059로 중증장애 그룹에서는 기준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경증장애에서는 경제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경제성을 분석하였을 때 중증장애 그룹의 경우 수정받을 지수 10점을 개선시키는데 435만 원이 드는 반면에 경증장애 그룹은 10점을 개선시키는데 1227만 원이 들어서 비교적 모두 다 비용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집중 전문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경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 제도적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집중재활 전문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초기 이런 전문재활치료 서비스를 받는 기간 동안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병원을 전전하는, 병원을 이사해 다니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를 2015년에 재활난민이라는 사회적 용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재활난민이라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재활의료기관이 필요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안에 보건부 복지부 장관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게 하였고, 이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회적 보건의료 제도에 이것들을 정착시키게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재활의료기관 추진 배경을 다시 한번 보면은 노인 진료비가 1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재활치료비가 증가하였고,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병이 여러 가지 증가하는, 즉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재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런 재활의료기관이 필요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시스템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조기에 재택복귀를 하도록 하는 유인 기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장기 입원을 병원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 한계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급성기 치료 전문 재활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한 회복기 집중재활 제공을 하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사회구조적, 제도적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활의료기관이 태동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본사업의 모형이 보고되고, 여기에 대한 시범사업을 2년간 시행해서 2020년 3월 1일 본사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회의를 포함한 정책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정책 연구의 수행 과정 중에 정말로 재활의료기관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기 위해서는 병상 수요가 어느 정도 되냐를 추계하였는데, 한 연구에서는 18,000병상,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약 3만 개의 병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2015년 17년에 태동기, 17년 19년에 시범사업기를 거쳐서 2020년부터 본사업이 시행되는데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으로 45개소 7,000병상 내외가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사업 1기, 2기, 3기에 걸쳐서 3기에는 약 100에서 150개 재활의료기관이 지정되고 약 2만 5천 병상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는 재활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상 질환도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재활의료기관이 정착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건강한 정착을 돕는 평가 지표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신용인 등에 의해서 수행된 정책 연구에서는 이들의 건강 지표로 가장 중요한 것을 재택복귀율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재택복귀율의 어떤 컷오프 밸류를 제공하는 선에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2차 시기에는 재택복귀율과 입원 시점의 중증 환자 비율을 잘 적용을 해야 된다. 중증 환자가 높을수록 재택복귀가 어려우면 이런 재활의료기관에서 중증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중증 환자를 보정한 재택복귀율이 재활의료기관의 평가 지표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택복귀율을 시범 사업기관의 어떤 평가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했을 때, 퇴원 후 28일 이내에 재입원을 하지 않는 경우를 성공했다 할 경우에
재택복귀율을 가지고 봤을 때 S005라고 하는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가지고 봤을 때 재택으로 28일 이내에 복귀해서 다시 재입원하지 않는 경우가 약 50.7%가 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28일 재입원하지 않는 것을 재택복귀로 정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한 전체 기관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 시범사업 의료기관의 회복기 재활환자 재택복귀율은 85%였고 시범사업 기관의 전체 환자의 재택복귀율은 76%, 시범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의 전체 환자 복귀율이 73%로 이렇게 대상 질환에 대해서 복귀율이 85%인 것을 토대로 재활의료기관 사업이 나름대로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겠다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재활의료기관의 지정과 운영의 현실적 반영을 통한 성공적 정착 유도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호는 어떤 인적 구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는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여야 되고 간호사는 6명 이하인 것과 또한 시설에 대해서도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은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복기 재활 환자의 구성에 해당하는 질환을 중추신경계, 근골격계 그 외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고 이런 환자들은 입원은 발병 후 어느 정도까지 입원을 하고 언제까지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고민이 듭니다. 뇌졸중 환자와 뇌손상, 척수손상 환자 같은 경우는 발병 후 3개월 이내에 입원해서 6개월까지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같은 그런 평가 기준, 인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근골격계 같은 경우는 30일 이내에 입원해서 30일 이내만 치료하고 퇴원을 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대퇴골 다발성 골절이나 치환수로 일부 환자의 경우에서는 오히려 너무 이른 시간 내에 퇴원을 시키는 것이 충분한 기능 회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절단 환자의 경우에서도 이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절단단에 충분한 숙성이 이루어진 뒤에 입원해서 전문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입원 시점을 60일 이내로 할 경우 너무 이른 시기에 옴으로 해서 전문재활 치료를 충분히 받아야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입원 시점의 인정기간을 좀 여유있게 주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런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회복기 재활은 대체 언제까지 제공해야 돼? 재활의료기관에서의 뇌졸중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치료를 하면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건 덩칸의 더햄 카운티 스트로크 스타디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스트로크의 시비어리티에 따라서 대부분 3개월 이내에 기능 회복을 충분히 일어나고 6개월이면 플라토에 빠지는 걸 볼 수 있어서 6개월 이내에 치료하는 것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코호트 스타디에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5년까지 추적한 자료를 잘 보시면 초기 중증도에 따라서 회복되는 곡선을 보게 되면 6개월 이후에도 충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9개월, 12개월, 1년 6개월 또는 2년까지도 중증 환자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이 곡선의 기울기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토대로 때로는 뇌졸중과 같이 또는 척수손상에서 일부 환자들에서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기능성 독립 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고민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그래프에서와 같이 어느 시점에 가면 기능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것을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L 일상생활 기본동작 수행 능력을 저하되는 평가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처음에 제공했던 대상 질환을 중추신경계 척수손상, 다발성 골절이나 치환술, 절단 환자 또는 부동증후군과 같은 일부 중추성 질환에 집중된 것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를 많이 남기는 희귀난치성 질환, 근육통 또는 길랑발해 증후군, 파킨슨병과 같은 이런 질환에 대해서도 조금 더 대상 질환을 확대 편성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히 치료실을 몇 평으로 기준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어떤 일상생활 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장소, 즉 병실, 화장실, 식당 또는 실외 이런 곳에서 치료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실생활에서의 재활치료 급여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재활의료기관에서의 회복기 재활의료 서비스가 잘 제공되기 위해서는 급성기 재활의료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즉 급성기 상급종합병과 급성기 병원에서의 어떤 합병증이 발생되지 않게 전체적인 신체적 기능을 안정화시키는 집중 전문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조기재활 가산이나 평가 회송료 같은 것을 제공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빨리 안정화시키고 합병증을 최소화하여 재활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전원시켜서 조기에 전문재활의료 서비스를 재활의료기관에서 수행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환자들이 회복기 재활치료가 끝난 후 적절한 재활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을 통해서 이들이 가능한 빨리 사회로의 복귀하게 하기 위한 건강한 제도 정착 유도가 필요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급성기 재활치료를 초기 발병 3주에서 3개월까지 하고 회복기 재활기관에서 뇌졸중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발병 후 3에서 9개월 사이에 집중 전문 재활치료를 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유지기 재활을 하는 요양재활 전문병원들이나 아니면은 자기 재택 또는 차라리 요양원으로 가능한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빨리 이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업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같이 급성기 재활 치료하는 그룹과 회복기 재활 그룹 사이의 어떤 연계성, 또 이런 재활의료기관과 지역에 있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나 보건소 또는 요양병원과의 유기적 연결 관계를 갖다가 잘 확립해서 건강한 재활의료 전달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국가에서는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종합병원급을 대상으로 해서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통합평가 및 퇴원 연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의료 비용을 지출함으로 해서 이들이 가능한 빨리 급성기 환자를 치료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재활의료 전문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 또는 재택,
보건소 등으로 환자를 연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연계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연계하는 경우에 통합평가료와 지역사회 연계관리료, 통합퇴원계 관리료 등을 제공하고 이들에서의 회송료, 퇴원환자 재택관리료,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와 같은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정착될 경우에 급성기 치료 후 재활의료기관과 같은 곳에 회복기 재활 또는 유지기 재활 또는 재택 복귀를 갖다가 원활하게 높이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퇴원계획, 연계활동, 사후 관리에 상당한 수가를 제공함으로 해서 이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환자를 조기에 사회복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당근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을 통해서 재활의료기관에서 빠른 시기에 전문재활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서 기능회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활의료기관 사업에서도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지역사회 연계료를 별도로 책정함으로 해서 재활의료기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환자들이 유지기 재활을 하는 곳이나 집으로, 재택으로 가능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역사회 연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에서의 퇴원 환자를 지원하는 이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여러 요양병원이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퇴원 예정 환자들에게 여러 가지 퇴원 환자 지원 절차를 둠으로 해서 오랜 기간 환자가 병원에 머무르지 않고 재활의료 전달 체계를 건강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계평가료, 지역사회 연계관리료, 또한 지역사회 연계 교통비와 같은 것을 제공함으로 해서 환자를 오랜 기간 병원에 체류하지 않고 재택 복귀 또는 지역사회 복귀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 돌봄 통합 서비스, 즉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같은 것이 구성되도록 세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지역사회 돌봄 통합 서비스는 전국의 몇 개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급성기 병원 또는 회복기 병원 또는 유지기 병원인 요양병원 등에서 지역으로 돌아갈 때 그 지역에서 이들을 안전하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료와 복지가 통합된 서비스를 구축함으로 해서 이들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권법에서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둠으로써 상급 종합병원과 병원,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들에서 치료를 마친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안착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활의료 전달 체계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잘 작동되고 재활의료기관에서의 전문재활의료 서비스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중증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지역사회 또는 집에서 건강한 사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안착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박창일 좌장님 진행하에 연자 및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있겠습니다. 유튜브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댓글을 남겨주시면 진행 측에서 차장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is there any other question from lecturer, speaker?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 곤도 병원장께 질문을 하는데요. 일본은 이렇게 회복기 재활병원 사업을 한 2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면서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 3년간 급작스럽게 그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회복기 재활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잘못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저희한테 어떤 이런 권고 내지는 경고 이런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日本の場合は、回復期リハビリ制度が20年以上歴史が長いんですけれども、よりいい制度に、韓国がよりいい制度になれるように、なんかアドバイスとかありましたらお願いします。常にそのストラクチャーとそれからプロセスとアウトカムってこの3つをどうあるべきかということを考え続けること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1つ目はおそらくスタートしたばっかりなので回復リハビリテーションという、病院そのものをですね、韓国のすべての、障害者に提供できるような体制を整えることをまず優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が、それができた後にですね、中の訓練量がどのぐらいできるか、そして、本当に効果的なリハビリテーションが行われているかどうか、それをどう担保していくかというプロセスをしっかりやっていくこと。でその上で、やはりアウトカムをですね、見てですね、効果のないようなリハビリテーションを実施しているようであるならば、本来ならば制度ではなくてですね、医療者自身が自ら改革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以上です。 이기 때문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구조, 과정, 결과 평가를 어떻게 그 시스템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적 지수를 제대로 이렇게 그 아웃컴 평가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실적 지수를 높이기 위한 가장 그 효과적인 평가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꼭 중요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스피커 중에 질문이 있으신지요? 네, 콘도 크니츠크 선생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2020년도 일본 수가 개정에서 기존의 발병일로부터서 며칠 이내 입원 이 기준이 폐지됐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本先生に質問いたします。2020年治療報酬改正で、各疾患発生または手術後入院までの期間が廃止することにな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理由が何ですか。そして2番目の質問ですけれども、各疾患患者に対する従来の入院上限期間はそのままですか。はい、1つ目の質問ですけれども、実績数を高めようとするならば、急性期病院から早期にリハビリ病棟に移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流れでできたわけですね。ですから実績数があれば、転院までの時間が結果として短縮されるから、あえて2ヶ月という区切りを作る必要はないと。
逆に2ヶ月っていう区切りがあったがためにですね、重度の患者さんが回復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棟に移れなかったという問題があ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実績指数1本で、発症後期間は関係なくしても大丈夫だろうという結論に至ったわけです。ただしですね、今回の、今日のデータでお示しませんでしたけれども、今年の調査ですね、今年度の調査、9月の調査では、発症後期間は、平均値は30日まで伸びました。で、これはいわゆる中央値は変わってないので、今まで来れなかったような長期を経て全身状態が落ち着いた人が入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平均値が伸びた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で、2つ目の、質問ですね。発症後の期間は、変わりませんでした。関係なくなったんですけども、入院できる日数は変わってません。今まで通りです。なので、そこは変化がないというところです。우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원까지의 기간이 폐지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각 질환 발생 또는 수술 후 입원까지의 기간이 폐지되게 된 이유는 급성기병원에서의 치료와 회복 기간이 이제 길어지게 된 환자는 회복기에 입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2020년 수가 개정에서 폐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각 질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1개월 혹은 2개월 이내에 입원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 급성기병원에서 치료하다가 기간이 길어진 환자는 회복기로 이제 입원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수가 개정에서 폐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각 질환에 대한 입원 상환 기간에 대해서는 변화 없이 그대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예. 혹시 스피커들 말고 또 다른 온라인을 보고 계신 분들 질문을 받은 게 있나요? 채팅으로 들어온 질문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 혹시 Dr. Kondo나 Dr. Graham, do you have any question to other speakers? Sorry, no. Just thank you very much for letting me take part. Thank you.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이곳에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러면 신용일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용일 교수님, 아주 향후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걸 전부 다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 우리 향후 발전에서 꼭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뭐가 있냐면, 대부분의 회복기 재활병원이 지금 회복기 대상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가 믹스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믹스되어 있다 보니까 회복기 대상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들 간에 어떤 그 차이,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신용일 교수님 생각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교수님,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회복기 병원에 있는 환자 내에 재활의 어떤 지금 말하는 어떤 적용 대상 질환군이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 사이에서의 일단 갈등 구조가 생기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신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을 하고 이들에게 회복기 재활에 대한 어떤 전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수혜 대상자인 환자들이 바라는 입장은 저는 이제 지금 뭐 상급 종합병원에 일하는 어떤 그쪽에서 바라보는 샘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재활의료기관은 회복기 재활 환자로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현실이 이런 회복기 재활에 해당하는 환자가 80%뿐이었고 나머지 20%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환자로 채워야 한다. 아니면 50대 50이다 하니까 이들 간에 어떤 갈등 구조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자 하는 것도 진짜 어려운 얘기고 당연한 현실이라는 건 알기는 아는데 정말로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할 때는 회복기 재활에 해당하는 환자에 집중하게끔 다른 환자를 포기하는 그런 이런 앞으로의 미래의 발전 방향은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경영적 문제 때문에 뭐 여러 환자를 다 같이 이렇게 아우르는 그게 과연 이 재활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수혜 당사자인 환자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제도를 공급하는 어떤 정책을 하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라면은 조금 더 재활의료기관이 원래 순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가도록 유도하고 싶어 하고 그걸 바랄 것 같아서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이 부분이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미래 발전적인 방향은 정말로 제대로 된 전문 재활의료 서비스를 회복기에 집중해서 해야 하는 쪽으로 우리 재활의료 기관들이 그런 환자들을 좀 더 모으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건 저는 솔직히 좋은 해안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분께서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이 국제 심포지움을 빛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I'd like to thank you for your excellent lecture. Your contribution, because of your contribution, we can do successfully this symposium. 예, 그럼 이걸로서 이만 국제 심포지움을 토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창일 원장님, 오늘 좋은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심포지움이 된 것 같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